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 관련된 책이 아니라 일반 소설책인 경애의 마음이라는 김거미 작가의 장편 소설을 갖고 북튜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투자와 관련되지는 않고요. 그냥 저의 철학과 이 작가의 생각 그리고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 중에서 브이로그에 제가 올릴 테니까 뭐 투자와 관련되지 않는 것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제가 뭐 하고 싶은 게 책 읽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경애의 마음, 이 책은 마음에 관련된 책인데 김거미 작가는 마음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무척 재밌으니까요. 이건 스포도 좀 들어야 하시고 스포를 보지 마시고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강권드립니다. 매우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꽃이 없네요. 꽃을 사러 못 가가지고 꽃은 없고 대신 커피를 와이프가 내려줘가지고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경애의 마음이라는 이제 관련 검색어가 경애의 마음이죠. 김금이라는 이제 작가가 이제 쓴 책인데요. 인하대학을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인천을 배경으로 이제 영화가 장편 소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북튜브 중에서 최초로 아마 이렇게 저처럼 접근한 분이 없을 겁니다. 이 경애의 마음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책이죠. 이 경애의 마음을 가지고, 이 경애의 마음은 실제 있었던 인천 호프집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거거든요. 이 경애의 마음에 나오는 두 주인공은 인천 호프집 사건에서 사망한 은총, 똑같은 인물입니다. 이와 은총이 있었다는 가상을 하고 만들어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특징이 실제 있었던 일과 있을 만한 일을 섞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로, 투자업계 최초로 실제 있었던 기업과 이 소설과 철학을 섞어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인천 호프집 사건과 이 경애의 마음,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소설은 아니거든요. 다큐멘터리 소설은 아니지만 실제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애의 마음에서 나왔던 인천 호프집 사건에 투자까지 섞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재밌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좀 재밌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많은 다른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여기가 인하대학역이 있습니다. 저하고 제 친한 친구가 이 인하대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인하대와 가까운 곳에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 이름은 상하프론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상하프론테크 보이시죠? 상하프론테크. 이거는 본사가 여기 있고요. 2공장은 여기 있습니다. 3공장은 여기 있고요. 여기 본사 2공장, 3공장에 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 가지고요. 이 회사를 찾아갈 때는 본사에 가서 이제 뭐 IR 담당자를 만나야 되는데, 차를 잘못 돌리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 공장은 이제 이 경애의 마음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경애의 마음에서는 상수라는 인물과 경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상수는 남자 주인공이고 경애는 여자 주인공인데요. 이 상수는 은총이라는 친구를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 때 잃었습니다. 경애는 이라는 필명을 쓰는 친구를 인천 화재 사건에서 잃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두 친구는 같은 친구였습니다. 본명이었고 필명, 우리 가명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그 아이디 있잖아요. 우리 뭐 제가 김창아이지만 저는 이제 바람의 숲이라는 이제 필명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총이라는 친구는 이라는 이제 필명을 썼고, 상수라는 인물은 그 페이지북에서 언니는 죄가 없다라는 걸 운영자로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언니는 죄가 없다 운영자는 상수의 본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경애는 맨 마지막 장면까지도 언니는 죄가 없다의 운영자가 상수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상수는 전직 국회의원의 그 둘째 아들로, 작은 아들로 나오고 큰 아들과는 대립 관계가 있고요. 경에는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린 환자의 딸로 좀 어렵게 사는 거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소설입니다.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은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은 있었지만 그거는 소설에서 쓴 어떤 소재에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이 상수는 99년 10월 30일 동인천 호프집 사건에서 은총을 잃었고, 그 경혜도 99년 10월 30일 동인천 호프집 사건에서 애인 일을 잃었는데, 이 경혜의 마음의 작가 김금희 작가는 79년생인데 인하대를 다녔던 걸 봐서 아마 이분이 입학을 했었을 때 그 화재 사건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분에게 있어서 이 인천 호프집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이 인천 호프집 사건이 충격을 준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 화재가 난 거는 그 3층에서 났는데, 2층 호프집에서 이제 2층 호프집과 3층 그린 당구장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10대 중고생들과 20대 초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56명이나 불에 타서 죽었는데, 이 노래방 노래방이 아니라 이 호프집 주인이 돈을 내고 가지 않을 걸로 우려해서 문을 잠그고 혼자 도피를 함으로 인해서 출구를 찾지 못했던 사람이 집단적으로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우리 김금희 작가께서 이제 경혜의 마음이라는 책을 창작을 한 거죠. 저는 이걸 가지고 이 모든 현장은 인하대에서 나온 김금희 작가, 그리고 호프집 사건이 난 것도 이 인하대, 이 인천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회사인 상하프론테크를 이제 빗대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냐? 상하프론테크는 이 소설에서는 반도미싱이라는 이제 회사에 다니는 거로 나옵니다. 반도미싱. 그래서 이 상수는 반도미싱의 그 팀장 대리라는 거고, 그 팀에 있는 팀원이 경혜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은 반도미싱의 영업부에 일을 하고 있었고, 반도미싱에는 노루발이라는 걸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노루발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노루발입니다. 우리가 미싱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이거 밑에 이게 보이시죠? 철로 만들어진 거, 철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거든요. 상하프론테크는 우연히도 인천에 위치하고 있고, 인천에 위치하고 있고, 이 회사가 처음 나온 거는 처음에 오장동에서 상하양행이라는 회사로 설립이 되었는데, 동사가 설립될 당시에 불소수지 미싱 부품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불소수지 미싱 부품이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이 노루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막 가정용 미싱이 있잖아요. 이 미싱이 있는데, 미싱의 이 노루발은 이제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미싱을 한번 공급하고 나면 소모품을 계속 이제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창립했을 당시 1974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미싱이라든지 미싱에 들어가는 노루발은 100% 일본에서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이거를 최초로 국산화해서 이 회사가 창립이 되었는데, 그 창립된 회사 이름이 바로 상하프론테크라는 겁니다. 상하라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하는 어떻습니까? 상하는 희죠. 그러면은 이 노루발도 흰색이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 흰색으로 만든 프론테크, 그래서 상하프론텍. 노루발에서 만든 회사가 상하프론테크라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현재 2세가 경영하고 있고요. 창립 멤버는 이제 그 아버님 선택께서 하셨던 회사이고, 현재 이 회사의 경영은 주요 주주들 보시면은 이상원이라는 분이 본인이고, 그 동생분들이 쭉 있습니다. 동생분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왜냐 선택께서 만들어서 상속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경영자한테도 가지만 그 다른 자식들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인, 동생들, 숙부, 사촌, 친인척
처자 해가지고 46%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사에 이 나와 있는 이 반도 미싱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떠냐면은 친인척들이 대부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하프론테크 같은 회사 역시도 친인척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과 실제를 막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경혜의 마음은 상하프론테크는 일도 전혀 관계없는 회사인데, 우연히도 같은 인천의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고, 우연히도 반도 미싱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회사와 비슷하게 미싱은 아니지만 미싱에 들어가는 노루발로부터 이 회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소설과 섞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설에서는 그 대표이사는 젊으신 분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원들, 보통 이제 이분 대표이사시죠. 대표이사신데 임원들은 대부분 친인척이라는 겁니다. 회사 직원이 573명으로 나와 있는데 소설에서는 199명인가 190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는 그 대표이사는 회사를 운영하지만 나머지 동생들이나 숙부나 사촌들이 조금씩 해 먹는 거를 눈 감아 준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소설만 그럴까요, 과연? 계속 혹시 오해할까 봐서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와 소설과는 전혀 관계없고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소설에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선대에서 만든 회사를 아들이 물려받으면은 그 물려받은데 동생들과 숙부와 사촌들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발언권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체 지분이 46%지만 본인이 22%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지분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사장 라인이 있고 뭐 숙부 라인이 있고 막내 동생 라인이 있고 뭐 사촌 누구 라인이 있고 막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보통 중소기업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이 상수와 경혜는 베트남 공장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상수가 베트남 공장에 가게 되었는데, 베트남 공장에 갈 때는 그 회사에서의 내부 간의 알력 다툼에서 밀린 사람이 해외 지사로 많이 이제 발령을 받아 나갔는데, 이때 경혜도 좀 밀린 그런 친구여서 같이 데려갔다는 게 나옵니다. 실제 많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계열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보통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본사가 있고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 정도 보통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중국 법인장도 있고 뭐 베트남 법인장도 있고 말레이시아 법인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나간 사람들은 이 소설에서는 밀림 친구들이 나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도 그렇습니다. 실제도 이렇게 이제 중국 법인장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자리가 거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에어컨 소리가 아주 씩 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는 베트남 법인으로 이제 가는 걸로 나와 있고, 베트남의 법인에 있던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본사에 있는 라인에 있는 임원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비리로 보고 경혜가 1인 시위를 한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비단 소설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고요. 이런 거를 모르는 분은 아마 실제 이런 일을 해보신 분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외 법인에서 적자가 난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상당히 이제 뭐 이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상당히 기업들이 그 외국 중국이나 뭐 베트남 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익 몰아주기를 하고 본사에 있는 임원들이 그 이익을 이제 그 쉐어하는, 이제 나눠서 먹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건 보통 다 해먹는 건데 너무 많이 해먹으면은
이제 뭐 좀 배임죄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조금씩 해먹는 거는 모든 중소기업들의 간행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상수와 경혜는 이러한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상수는 경혜와 함께 대표이사한테 찾아가서 이런 비리가 있다는 걸 밝히지만 대표이사는 시큰둥합니다. 왜냐? 보통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 대표이사가 경영자이긴 하지만 동생이나 작은아버지나 뭐 사촌이 해먹는 거를 좀 다들 좀 알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냥 크게만 표시 안 나면은 이제 그냥 그 묵인해 주는 게 보통의 중소기업의 모습이고, 경혜의 마음이라는 이 책에서는 이거를 그 순진하게,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받았던 이 두 분은 1인 시위를 하고 결국 나중에는 복직을 했지만, 이제 상수는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경혜와 이제 사귄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실제 기업과 실제 사건과 소설을 다 섞어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독서 토론 한번 했었는데, 여기서 이 책 갖고, 이 책 워낙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여러 독서 모임에서 많이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주 특이한 관점에서 독서 토론에 발표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처음 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경혜의 마음을 실존주의 관점에서 한번 봤습니다. 좀 크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혜의 마음이라는 이 책은 마음에 관한 책입니다. 마음에 관한 이제 책인데, 이 소설을 보다 보면은 그 경혜 상수나 경혜나 주다 이제 영화를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이라는 친구가 그 독립 영화 같은 걸 만드는데, 그 독립 영화의 제목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실제 이 소설의 작가가 누군가요? 작가가 김건미 작가죠. 이 김건미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유튜브나 리뷰를 보더라도 이 김건미 작가가 실존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고, 본인도 그럴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실존주의, 사르트르 관점에서 이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브이로그인데 뭔 소리인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존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문제가 바로 실존의 문제입니다. 제가 표시 좀 했죠? 현실 속에 존재하는 나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현대 철학에서의 문제인데, 사르트르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B와 D 사이에 C의 존재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B는 버드, 태어남이고, D는 데드, 죽음, C는 초이스,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하는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한자로 말해서 피투성과 선택이라는 거죠. 인간의 자유는 선고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저나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께서는 태어나고 싶은 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누군가가 지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그 자언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실존이 나의 본질, 나의 본성을 앞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구속하는 이체의 모든 관념이나 법, 종교, 간섭에 대한 저항인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선택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관념이라든지 간섭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 책 경혜의 마음에서는
주인공 상수 맞나요? 상수와 경애는 끊임없이 기존 간섭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중소기업,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다 족벌 체제입니다. 부모님이 보통 만드는 회사를 그 아들이 이어받고 있고, 그 회사에 그 본인 외에 다른 친인척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기업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이제 벤처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지사에 있는 뭐 베트남 법인장이 본사에 있는 그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그 간부와 어떤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도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나눠 갖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투성과 기투성. 이 실존주의에 오기 전까지 기존 철학에서는 인간은 하나님부터 만들어진 존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르트르에서 오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 내떠진 피투, 던져진 존재이고, 기투성, 이제는 던져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뛰어드는,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상황은 우리를 구속하고 자유의 범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의왕 속의 물고기처럼 그 의왕을 깨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안에서만 머물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자유의 크기라는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상수와 경애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회사의 간섭이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고, 거기를 벗어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애는 그 자유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삭발도 하고 데모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상수도 동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존의 간섭에 대한 저항을 하는 순간 우리의 자유는 넓어진다는 겁니다. 자유의 범위를 넓히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우리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현존재, 이 현존주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의 존재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B와 D 사이의 C의 존재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 책의 큰 주제는 상수의 친구이자 경애의 예인이었던 은총이자 이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친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른들이 자신의 이속을 취하기 위해서 호흡지 문의 잠금으로 인하여 발생했었던 그 고통, 그런 불운을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실존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선택이 바로 1인 시위와 삭발 시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한 1인 시위와 삭발로 통해서 그러한 기존의 간행과 간섭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두 친구로 인해서 자유의 범위는 넓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를 이 책 작가인 김금희 작가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은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실존주의에 관한 책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경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그냥 마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이라도 될 건데, 이제 경애의 마음이라고 해서 이 책은 계속 마음이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실존적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단계는 3단계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성적 단계입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욕정, 욕망,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애에는 이제 대학 때 이제 사귀었던 선배인 선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선주라는 분은 이미 다른 여자 선배와 결혼한 유부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애는 이 선주를 잊지 못하고 상수가 운영하는 페이지인 언니는 죄가 없다라는 그에 대해서 이메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1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부남에 대한 욕망, 그리고 자본에 대한 욕망, 인정에 대한 욕망. 이런 욕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음의 1단계적인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 감정과 욕망에 따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보면 좀 천박하다고 볼 수 있고, 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라 본다면은 뭐 인내라든지 이런 덕목이 좀 없는 분이죠. 쉽게 벌고 쉽게 쓰는, 돈을 뭐 딴다고 표현하는 이런 분들이 감성적 단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욕망의 통제 단계, 윤리적인 단계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미 남의 남편이 된 손주에 대해서 경애는 왜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거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 때문일 겁니다. 이제는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 이미 남의 남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욕망을 우리는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욕망의 통제 단계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종교적 단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 세상에 누가 날 어떻게 보든 나는 나이뿐이다 라는 이제 완전히 이제 초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단계에 이르면 이 마음은 이제 뭐 기독교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걸로 통해서 이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고요. 실존주의 사르트르로 들어간다면 이제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로 가는 겁니다. 실존의 본질이 앞서기 때문에 이제 욕망과 욕정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선택하는 것에서 또 한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나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인정투쟁 부분을 다 빼먹었네요. 뒤에 썼구나.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3번 줄거리 부분에 앞서 제가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28분을 찍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구독자들이 대거 사라졌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수는 대입을 실패하고 반도 미싱이라는 회사에 들어간 신분이고, 경애는 산주라는 선배와 교제하다가 이제 산주는 다른 선배하고 여자 선배와 결혼하고 그 이후로 또 이 반도 미싱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애의 마음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를 저는 뽑아봤는데요. 제가 뽑은 거와 다른 사람 뽑은 거와 많이 틀릴 겁니다. 제가 본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인정투쟁이고, 두 번째는 기시감과 미시감, 데자부라는 겁니다. 3번은 세 번째는 즉자존재, 대자존재,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정투쟁이라는 겁니다. 상수에는 아버지가 있고 큰형이 있는데 아버지와는 거의 어절을 한 상태이고 형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나쁩니다. 상수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인정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형에게 있어서도 인정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애의 경우에는 경애의 전 남친, 그리고 불륜이라고도 부르기도 굉장히 애매한 선주와의 인정투쟁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친구에게는 똑같이 반도 미싱사에 대해서 인정투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을 때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는 인정투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기시감과 미시감입니다.
기시감이라는 건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하거나 처음 간 곳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현상을 기시감, 데자부라고 하죠. 그리고 미시감이라는 게 있는데, 미시감은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들이나 사물이 갑자기 생소하게 느껴지는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분들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상수와 경애는 사실 상수는 언니는 죄가 없다는 운영자이고, 운영자를 통해서 경애로부터 많은 상담을 받아왔기 때문에 곳곳에서 경애는 상수를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서 들었던 어디서 얘기 많이 나눴던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시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감이라는 거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나 사물이 갑자기 생소하게 느껴지는 감각, 이런 걸 미시감이라 하는데, 이 미시감이라는 거는 매우 재밌더라고요. 상수가 이 언니가 죄가 없다는 운영자인지를 거의 뒷종목, 거의 끝부분에 가야 알 수 있거든요. 그때 경애가 상수를 보면서 늘 봐왔던 상수가 아니라 다른 상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미시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즉자존재, 대자존재라는 건데요. 즉자존재,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 대자존재는 타인이 나를 봄으로써 생기는 존재. 이 즉자존재와 대자존재는 인정투쟁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갈지 즉자, 대자의 그 정반합 관계를 본다면 아주 이 소설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봤던 핵심 키워드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읽었던 아주 좋은 문장들 제가 쭉 몇 가지를 펴왔는데,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30페이지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툰 어부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만 능숙한 어부는 안개를 두려워한다.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제 페이스북에도 이 문장 하나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가 자기 손에 놓아버린 풍선을 홍에서 찾는 것, 이런 거 외워둘 만한 표현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요. 그리고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해이를 느끼만 하다라는 이제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주식 투자하다가 힘든 상황이 생기면 한번 써먹어 보야겠어요. 지금 주식시장은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해이를 느끼만 하다. 아주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잔혹한 마피아, 너를 결국 내게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지라는 이제 식구 하나 들어있었는데, 주식은 잔혹한 마피아, 너는 내게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지. 굉장히 좀 멋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한번 외워둘 만한 건데요. 이것도 욕망에 대한 통제라는 겁니다. 욕망. 그래서 저는 독서 토론을 하면서도 철학과 투자, 철학과 문학 한번 섞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라는 거는 우리의 욕망에 기인한 거거든요. 이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큰 사고가 터집니다. 우리는 욕망의 존재이고, 그리고 또한 그 욕망을 통제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말 그대로 힘들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거는 이제 경애의 어머니가 했던 건데,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있잖아요. 힘든 순간이 왔을 때 힘들어지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힘든 순간이 왔는데 힘이 안 든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힘든 순간 힘이 들어야죠.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나옵니다. 그때 힘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나만 힘들지? 그런 거 없어요. 다 힘든 거예요. 그 문학이라는 게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너 힘들지? 맞아, 그런 거야. 그래서 참 이런 게 어떤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28쪽에는 이렇게 좋은 문장이 또 있는데요. 자신의 존재에 관한 이제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건 자기가 다른 나라로 전출되어 가더라도 아쉬워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서울에서 베트남으로가 아니라 죽어서 사라진다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 아닌가. 내면에서 엄청난 소용소리를 일으키며 상수는 그런 비관에 빠져들어갔다.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요. 이 주인공이 이 상수가 이제 그 본사에서 정치투쟁에서 좀 밀려가지고 베트남 법인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보통 이게 그 계열사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보통 이제 교보제 샘플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상하프론텍과 이 소가 1도 관계가 없지만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 중국 법인 뭐 말레이시아 법인 베트남인데, 본사에 있던 어떤 분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보통 밀려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대기업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뭐 무슨 사업부 본부장이 뭐 중국 법인장으로 갑니다 하면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이 환영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법인 갔다가 엄청난 피오를 따오는 겁니다. 발주서, 수주를 따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주를 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일을 해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끈 떨어진 연인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이제 금이 환영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 그 여기서 있다가 나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수가 괴로워하는 장면을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도 또 이 즉자 대자 관계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는 내가 규정하는가 남이 규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남들이 당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스스로 그 뭐라고 하죠?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남도 그러해, 너 맞아, 너는 그런 놈이야 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보더라도 난 나야 라는 좀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128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5쪽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건 끝이다 싶을 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끝이 계속 열리는 거잖아요. 이 말은 이 상수가 가장 이제 시작하는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 기술자인데, 그 기술자가 이제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에요. 인생은 끝이다 싶을 때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계속 열려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조는 본질을 앞선다는 이제 말로 요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은 양파처럼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실존적인 모습이 우리의 본질을 이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이 이제 인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천까지 그 선생님이 상수와 경혜가 이거 기술자인 그 선생님을 만나라고 할 때 인천으로까지 가게 되니까, 인천은 전체 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고 이제 멀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보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끝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서 보면은 그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도 정말 써먹을 만한 좋은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143쪽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픔은 고쳐가면서 쓰는 게 몸이라고 하는데 마음이라고도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몸과 마음을 이제 따로따로 이제 본다는 거죠. 몸과 마음은. 이 책은 경애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마음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면은 책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이제 경애의 마음이라고 이제 한 것 같은데, 마음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은 욕구, 욕망, 욕정, 탐욕, 이게 마음 아니겠어요?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애의 그 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프랭켄슈타인이거든요. 프랭켄슈타인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피조라고 해서 피라고도 그 자기들이 이제 닉네임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이렇게 했는데 156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 존재랑은 다르죠 라는 하면서 있다는 것과 있게 되었다는 것의 차이. 근데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있다는 것과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넌 거기 있어 하는 거하고